안녕하세요. 사연 왔어요 톡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 어렸을 때 별명은 무당 딸이었습니다. 제가 정말로 엄마가 무당이었으면 억울하지라도 않지요. 그런데 워낙 미신을 많이 믿는 엄마 때문에 억울하게 무당 딸이라는 소문이 났을 뿐이었습니다. 저희 엄마가 얼마나 많은 미신을 믿으셨냐면 제 소풍날이 엄마 때문에 바뀔 정도였어요. 선생님들도 그때 정말 고개를 설레설레 하시면서 교사 생활 몇십 년 만에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고 혀를 내두르실 정도였죠. 절대 소풍 못 간다고 교문을 그 전날 밤에 칭칭 쇠사슬로 감아버리셨다니까요. 학교 안으로 고속버스 들어와서 저희 모두 데리고 가야 하는데 교문은 쇠사슬로 묶여 있지. 학교 앞에는 고속버스가 도저히 차를 댈 공간도 없지. 무조건 운동장으로 들어와서 학생들을 실어 가야 했는데 학교 교문이 쇠사슬로 묶여 있으니 고속버스 기사님들도 어이없어 하며 돌아가 버리시고 소풍 준비 마치고 온 아이들은 모두 망연자실하게 교문 밖에 서 있다가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엄마가 소풍을 못 가게 막은 이유는 간단했어요. 평소 엄마랑 친하게 지내는 스님이 제가 그 소풍을 그 날짜에 가면 저희 사주와 소풍날에 무슨 악한 기운이 부딪힌다고 했대요. 그래서 제가 크게 다쳐서 올 거라고 했다는 겁니다. 제가 어린 마음에도 너무 이상해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엄마, 그러면 나만 안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왜 친구들까지 못 가게 해? 아니야. 그날 너한테 운이 2개가 들어오는데 너 혼자 피하면 다른 애 중 하나가 살을 맞게 되어 있댔어. 너 뭐 하자고 다른 애기 다치게 해선 안 되잖아. 다 같이 피하는 게 맞아. 살 기운이 자정 넘으면 사라지니까 다음날 가면 돼. 응? 결국 소풍은 그 다음날로 미뤄졌고 저는 모두에게 있는 대로 눈총을 받으며 세상 불편한 소풍을 다녀와야 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저희 엄마의 극성스러운 미신일지는 계속되었어요. 소풍날을 막은 일 정도는 나중에 아주 작은 에피소드로 회자될 정도로 저희 엄마 진짜 유명했습니다. 운동장에 있는 축구 골대 위치 바꿔달라고 정말 매일 교장실 찾아와서 시위하듯 계셨고 급식 반찬 중에 물에서 나는 것, 그 중에서도 비늘 없는 것은 내놓지 말라고 투서 쓰시고 학교 방학 날짜까지 참견하시는 바람에 저는 진짜 중학교 3년 내내 학교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해졌습니다. 아이들 중에서는 제게 오늘의 운세 물어보러 오는 애들도 있었다니까요. 제가 피하다 귀찮아서 대충 말해준 것이 또 한두 번 맞는 바람에 저는 완전 모녀가 쌍으로 신들려서 저 세상을 보는 이상한 애가 되어버렸습니다. 당연히 친구도 없었죠. 저랑 같이 다니면 귀신 보다가 귀신 붙는다는 소문이 바다했는데 누가 저랑 같이 놀겠어요. 결국 교장 선생님은 한 번만 더 엄마에게 미신과 이상한 얘기로 학교 일정 방해를 하면 저를 학교에서 자퇴시키겠다는 협박까지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엄마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중학교 졸업 3달 전에 저를 쿨하게 학교에서 빼내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제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중학교 때부터 홈스쿨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홈스쿨링을 할 때도 모든 교과목 시간표는 엄마가 무당에게서 받아오고 점집에서 받아오고 스님에게서 받아온 그대로 짜여졌어야 했습니다. 그 주에 저에게 수학의 운이 가득 들어있으면 저는 일주일 내내 영어나 국어는 절대 쳐다봐서도 안 되고 오직 수학만 공부했어야 됐어요. 어떤 주에는 2주 내내 영어운이 들어올 때도 있었고 어떤 주에는 3주 내내 국어운만 들어올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했으니 제가 무슨 공부를 균형 있게 잘했겠어요. 운이 들어오지 않아서 3년 내내 과학은 2시간도 공부를 못했습니다. 검정고시도 2번이나 떨어졌다가 간신히 붙고 고졸 검정고시까지 정말 턱걸이 하듯 치렀습니다. 그런데 더 어이없는 건 엄마가 저의 이 고된 인생을 하나도 저에게 미안해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오히려 더 큰 우환이 다가올 수 있었는데 엄마가 그나마 이렇게 다 막아줘서 제가 건강하게 아프지 않고 죽지 않은 채 살아있다고 굳게 믿으시는 거 있죠? 제가 딱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아니 고졸 검정고시 합격하자마자 한 게 뭔 줄 아세요? 집을 뛰쳐나오는 거였습니다. 엄마가 26살 때까지는 절대적으로 엄마 앞에서 살아야 된다고 벅벅 우기시길래 저도 역시 불에는 불, 물에는 물, 맞불 작전을 놨습니다. 아주 고명하신 신내림 받은 무당한테 들었는데 제가 엄마 옆에 있으면 일찍 살을 맞는다고 그랬다고. 저는 무조건 엄마한테서 멀리 떨어져서 살아야 된다고 당당하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저희 엄마 옆에 있어서 살을 맞는다는 제 말보다 그 무당이 누군지를 훨씬 더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예약하기 어렵고 그때 당시 정치인들이랑 연예인들만 받아준다던 무당 이름을 대고 무작정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아르바이트에 정신도 없고 힘도 없었지만 일단 엄마의 이상한 미신이 제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동쪽에 살아야 한다, 남쪽에서 자야 한다, 혹은 아침밥은 10시 반에 반드시 물기 있는 걸로 먹어야 된다, 저녁밥은 8시쯤 차가운 것으로 먹어야 된다 등등 쓸데없이 이런 거 참견 안 당하고 제가 먹고 싶을 때 치킨 시켜 먹고 제가 먹고 싶을 때 밥 비벼 먹고 자고 싶은 곳에서 자고 싶을 때까지 잔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행복하고 기뻤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제 생활은 아주 충분히 행복했죠. 그렇게 평화롭게 살다 보니 제 마음도 어느새 누그러졌는지 평생 그 누구도 안 만나고 친구도 없이 살려던 제가 어쩌다가 남자도 하나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저와 다르게 몹시도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랐더라고요. 특히 어머님, 아버님이 무교라는 게 가장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가 은근히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저기 혹시 어머님, 아버님이 무슨 사주라던가 궁합이라든가 그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셔? 아니, 우리 엄마 아빠 평생 토정 비결도 안 보신 분들이야. 그런 거 진짜 쓸데없다고, 인간은 그저 자기 의지대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인데? 혹시 그런 거 좋아해? 뭐 재미로 보는 건 상관없는데 우리 집은 그런 거 진짜 안 믿어서. 저 그 말 듣고 그래, 시집은 이 집으로 가겠다 라는 결심을 했습니다. 무조건 이 집 귀신이 돼서 그냥 이 집에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었죠. 더 이상 다른 그 어떤 종교란도 얽히고 싶지 않았거든요. 사실 남자친구도 제가 그런 걸 몹시 싫어하는 줄 압니다. 길을 가다가 도를 아십니까를 만나면 보통 그냥 피하거나 좋은 말로 됐으니까 가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사람들 자체가 꼭 엄마 같아서 너무너무 싫거든요. 저도 모르게 흥분해서 막 쏘아붙입니다. 한 번은 도를 아십니까 중에서도 좀 베테랑이신 분이신지 저랑 남자친구한테 너무 자연스럽게 다가와서 그러시는 거예요. 두 사람이 너무너무 예쁜 커플이네. 이런 커플들은 정말 조상님뿐만 아니라 선한 영혼들이 참 예뻐하면서 잘 지켜줄 텐데 어떻게 선한 영혼들 얘기 한번 들어볼래요? 남자친구는 그냥 피식 웃으면서 됐어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포교하시는 분 포기가 없으셨습니다. 아마 그 자리에서 그냥 가셨으면 저도 그렇게 흥분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남자친구 손을 꼭 붙들고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며 이러는 겁니다. 내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아서 그래. 그런데 내가 좋은 영혼으로 좋은 세상 가려면 이 이야기를 100명한테 전해야 돼요. 그쪽이 딱 99번째. 이 옆에 있는 아가씨가 100번째인데 둘이 한 번에 내 얘기를 들어주면 내가 평안하게 눈 감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 이게 영혼 얘기만 하면 제 남친 그냥 칼같이 끊었을 텐데 당장 죽을 날 앞두고 있다는 현실적인 얘기가 훅 들어오니까 순간 망설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 순간 제가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엄마가 맨날 말하는 레파토리가 그거거든요. 귀신들의 말을 잘 들어줘야 조만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간이 그 귀신 앞에 섰을 때 그 귀신이 네가 얼마 전에 나 도와준 애구나? 네가 나 도와줬으니까 이번엔 내가 너 도와줄게. 이러면서 도와준다는 말입니다. 저희 엄마한테 제가 귀에 못이 박히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지 못하고 다다다 쏘아 붙였죠. 아니, 귀신이 있으면 그 귀신 좀 불러와서 여기 좀 세워보라 그래요. 곧 죽을 거면 귀신 친구겠네? 그 친구들한테 도와달라고 그러지 왜 살아있는 사람한테 도와달라고 그래요? 아줌마 금방 죽을 거라면서요? 그러면 살아있는 날보다 죽은 날이 훨씬 가까운 건데. 짧게 산 날보다 길게 죽어서 같이 있을 귀신들한테 더 잘 보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굳이 저희한테 잘 보여서 뭐 얼마나 영생을 얻으시겠다고. 그냥 보인다는 귀신들하고도 친하게 지내시라고요. 아니면 오늘 당장 세상 떠서 그 귀신들이랑 놀면 되겠네. 대체 왜 길 가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이렇게 난리버거지인 거예요? 제가 숨도 안 쉬고 그렇게 쏟아내자 멍해진 건 남자친구, 그리고 그 돌을 아십니까 아주머니였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너무 당황해서 어버버 하면서 말을 채 잇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쏟아 부었습니다. 쓸데없이 이상한 미신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지 마시고 제정신 차리고 사세요. 그리고 얼굴 보니까 150살까지 사시겠네. 아픈 구석 1도 없구만. 어디서 구라를 뻥뻥 쳐요? 구라가 무슨 공인 줄 알아요? 그렇게 뻥뻥 발로 날리게? 그러면서 휙 남자친구를 끌고 오는 길 제 등 뒤로 아줌마의 원망스러운 한마디가 꽂히더라고요. 정말 말 더럽게 싸가지 없게 하네. 귀신은 뭐해? 저런 여자 안 잡아가고. 그 순간 저는 또 참지 못하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눈으로 아줌마를 노려보며 얘기했죠. 아줌마 잡아갈 귀신이 뒤에 둘이나 붙어 있어. 조만간 비명 행사할 테니까 그 귀신들이나 잘 달래세요. 내 눈에는 보이는데 아줌마 눈엔 안 보이나 봐. 할아버지 귀신 하나랑 젊은 여자 귀신인데? 혹시 시아버지랑 딸한테 원망받은 일 있어요? 그러자 갑자기 아줌마 얼굴이 하얘지는 겁니다. 세상의 절반은 시아버지가 있을 거고 또 세상의 절반은 딸이 있지 않겠어요? 대충 던진 말에 그렇게 얼굴이 하얘지는 걸 보니 이 사람 또 시아버지랑 딸한테 역시나 못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데 나와서 저런 쓸데없는 포교를 할 정도니 가정에는 얼마나 소홀했겠어요. 밥만 맞아도 평타다 싶었는데 아마 시아버지 속도 썩이고 딸 속도 썩이는 모양이었습니다. 아줌마가 갑자기 얼굴이 하얘지며 제 손을 딱 붙들더니 정말로 자기 뒤에 그런 귀신이 붙어있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눈도 깜빡 안 하고 무시무시한 눈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주 화들이 많이 나셨어. 집에 가서 뜨신 밥 해먹여요. 안 그러면 삶아자.
그리고 휙 돌아 나오는 길, 남자친구는 저를 보고 너무나 의아한 눈빛으로 위아래를 훑어보더라고요. 혹시 자기 진짜로? 아니야, 그냥 하는 얘기야. 원래 점이나 미신이란 게 그래. 10번 틀려도 한 번 맞으면 저 사람 용하다 하는 거고, 10번 중에 우연히 8번 맞으면 그때부턴 종교되는 거야. 지긋지긋해. 나는 저런 거 너무 싫어. 그러자 남자친구가 약간 애매한 듯 어이없고 웃기다는 듯 피식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난 또 진짜인 줄 알고 너무 놀랐어. 나도 저런 거 진짜 싫어하거든. 그런데 뭐 굳이 저렇게까지 퍼부어. 저런 사람들은 저렇게 한 번 말해가지고 정신 차리게 해줘야 돼. 안 그러면 계속 달라붙어. 너야말로 뭘 그렇게 착하게 대답해주고 있어? 이런 일이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닙니다. 다행히 지금의 남편인 남자친구가 웃으면서 넘어가줘서 고마웠을 뿐이죠. 그렇게 남편과 연애하는 동안 저희는 그 흔한 타로카드 한 번 본 적 없이 행복한 연애 생활을 했습니다. 물론 엄마는 그때도 중간중간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제 남자운이 지금쯤 들어올 것 같다느니 지금 만나는 남자는 늑대 운을 가졌으니까 저를 농락할 고 사라질 거다. 그러니까 절대 만나지 말라는 말을 종종 하곤 했습니다. 좋은 스님이 이번 주에 인연을 만난다고 했으니 이번 주에 만나는 남자는 꼭 염두에 두라고 할 때도 있었지요. 수시로 이런 문자와 전화를 하셨지만 그 모든 문자 전화가 올 동안 저는 내내 제 남편 하나만 만났거든요. 그럴수록 제 마음속에서는 더더욱 엄마가 믿는 모든 것이 참 쓸데없는 미신이다라는 생각이 강해졌죠. 그 스님들, 무당들 말대로라면 저는 남편을 만나는 동안 남자를 10명은 더 만났어야 정상인데 사실 그동안 저한테 다가온 남자도 관심 보인 남자도 저한테 말 거는 남자조차 단 한 명 없었거든요. 그렇게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할 때가 다가왔습니다. 사실 프로포즈 받고 나서도 몇 주 동안은 대체 엄마 아빠한테 이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싶었습니다. 아빠는 그렇다 치더라도 엄마는 분명 사돈집 사주에 집에 문이 나 있는 방향까지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잔소리를 할 텐데 이 모든 걸 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싶더라고요. 정말 근심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엄마가 딱 남편을 처음 만난 날 아무것도 묻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너무 이상해서 엄마한테 역으로 물어봤습니다. 왜? 뭔데? 불안하게 대체 왜 아무것도 묻지 않아?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 그러시는 줄 아세요? 며칠 전에 엄마한테 늘 좋은 말씀 해주시는 스님이 엄마한테 글쎄 그랬다는 겁니다. 이번 주에 누구를 만나던 그 사람이 귀인이니 무조건 아무런 조건 따지지 말고 아무런 뒷말하지 말고 무조건 그 사람 받아줘. 그 사람이 하는 일 참견도 말고 그래야 자네 딸이 살아. 알았어? 처음으로 제가 태어나서 스님이건 무당이건 간에 제 인생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던 게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엄마는 제 남편이 조금 마음에 안 들거나 약간 서운한 게 있어도 무조건 결혼 전에 스님이 했던 귀인이라는 그 한마디 말만 믿고 남편에게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오히려 저한테 네가 귀인 접대를 못한다. 이 모든 일이 네 부덕이다 라면서 친정엄마가 아니라 시어머니처럼 굴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친정보다 시댁이 훨씬 더 편했어요. 저희 시어머니 이사도 그냥 손 있는 날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날이 훨씬 싼데 뭐하러 손 없는 날 따져가며 비싼 날 하냐는 겁니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하니 저희 엄마 아무 말도 못하고 궁시렁궁시렁 하면서도 저희 이삿날 결국엔
소금 한 대 닦아 어디서 구했는지도 모를 이상하게 생긴 부적들을 가져다가 집에서 굿 비슷한 거 하고 가셨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애군을 막아야 한다나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희 엄마랑 시엄마랑 완전히 반대 지점에 있다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 저한테는 충분히 살만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일단 시어머니가 그 어떤 것도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라는 게 저한테 얼마나 행복하고 편하고 기쁜 일이었는지 아마 상상도 못 하실 거예요. 제가 결혼을 하고 나니까 오히려 저희 엄마가 저한테 하는 참견은 조금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실 결혼하고도 엄마가 집 방위며 가구의 색깔, 배치, 위치, 밥 먹는 시간과 하다못해 저희 부부 잠자리 하는 날까지 참견할까봐 정말 엄청 걱정됐거든요. 저희 엄마 그러고도 충분히 남으실 분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진짜 무관심하게 아무런 참견을 안 하시니 오히려 그게 더 불안하더라고요. 편하기는 하지만 어쩐지 불안함을 동반한 불안감에 친정에서의 제 표정이 편하지 않자 친정아빠가 저를 슬그머니 불러내셨습니다. 너 엄마가 아무런 참견 안 하니까 불안하지? 아빠, 어떻게 알았어요? 나 너무 불안해. 엄마 어디 아파요? 뭐 이상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술을 좀 썼지. 무슨 술을 쓰셨는데요? 너 결혼하고 나서도 네 엄마가 너 그렇게 득득 괴롭혀댈까봐 내가 작전을 하나 짰거든. 그러니까 그게 무슨 작전이냐고. 네 엄마가 제일 신뢰하고 신봉하는 무당이 하나 있어. 내가 그 무당 찾아가서 돈을 좀 쥐어줬다. 아빠가 무당을 찾아가서 돈을 쥐어줬다고? 응. 그 무당한테 내가 그랬거든. 우리 마누라한테 꼭 이렇게 얘기해라. 안 그러면 내가 우리 마누라한테 돈도 한번 안 갖다 줄 거고 너는 우리 마누라한테 단 한 푼도 아마 얻었을 수 없을 거다. 뭐야? 협박했다는 거네? 응, 협박은 협박이지. 내가 그랬거든. 지금 네가 결혼하는 그 남자 엄청난 귀인이라 너희가 같이 사는 일에 한마디라도 네 엄마가 말 보태면 너 완전히 끝나고 네 운도 그 길로 끝일 거라고. 절대 너랑 네 서방한테 참견 일절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라고 했어. 뭐야? 그러면 엄마가 정말로 그 말을 듣고 나한테 이때까지 한마디도 안 한 거라고? 그게 다 아빠 때문이라는 거야? 응, 내가 얘기했어. 그렇게라도 안 하면 너희 엄마가 너 들들 볶아서 어디 살겠냐? 너 절대 못 살아. 아마 네 남편도 아뜨거라 하고 도망갈걸? 그건 그래. 우리 시어머니랑 시아버지 완전 토정비결도 안 보시는 분들이거든. 왠지 그럴 것 같아서 상견례 자리에서부터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무당 통해서 내가 부탁했지. 뭐야, 그럼 그 무당도 완전히 가짜네. 아빠한테 돈 받고 그렇게 얘기해 준 거면. 본인도 억울할 건 없겠지. 그래야 네 엄마가 그래도 돈 몇 푼이나 갖다 주면서 용돈 받아 쓸 테니까. 아빠. 그런데 아빠는 어떻게 엄마가 그렇게 미신을 믿고 하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을 수가 있어? 어떻게 엄마를 다 그렇게 받아줄 수가 있어? 야, 네 엄마도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야. 그런데 결혼하자마자 내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나 아프고 그러면서 어디 믿고 의지할 데가 없었는데 무당 하나가 그랬다나 봐. 100일 치성을 드리면 내가 나을 거라 그랬다나? 그런데 뭐 내 생각에는 나을 때가 됐으니까 나았다 싶은데 정말로 딱 100일째 되는 날 내가 병원에서 그냥 종양이 사라졌다고 수술 안 해도 된다고 건강해졌다는 그런 얘기 들었거든. 그랬더니 그때부터 하나씩 하나씩 믿기 시작하더니 그게 점점 늘어나서 저래. 왜 운동선수들도 징크스가 처음엔 하나였다가 하나가 두 개 되고 두 개가 세 개 되고
그렇게 조금씩 징크스가 늘어난다고 하잖아. 네 엄마도 그래. 그래도 고마운 거는 집안 살림 말아먹을 정도로 큰 돈 갖다 주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가 살림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갖다 주니까 이 정도는 그냥 자기 마음에 위안 찾게 두자 싶어서 나도 두는 거지 뭐. 네 엄마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닌 거 네가 더 잘 알잖아. 아니, 알긴 아는데. 아빠, 나 학교 다닐 때 엄마 때문에 내가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잖아. 어? 엄마가 학교 소풍날 바꾸고 뭐 바꾸고. 그래? 나 또 그거는 몰랐네. 너 학교 선생님이 괴롭히고 애들이 왕따 시켜서 적응 못했던 게 아니었어? 무슨 소리야. 아빠, 나 학교에서 완전히 무당딸이라고 소문나고 그래서 학교에서 자퇴했던 거야. 그래? 난 또 네가 공부하기 싫어서 자퇴시켜달라고 그런 줄 알았지. 네 엄마가 나한텐 그렇게 얘기했거든. 그러면서 너 스트레스 받으니까 한마디도 하지 말라고. 네 학교에 대해서는 나한테 일절 참견하지 말라고 싸늘하고 무섭게 신신당부를 해가지고 나는 당연히 네가 학교 다니기 싫어서 그런 줄 알았다. 엄마 때문이야, 엄마 때문. 학교에서 얼마나 나를 들들볶고 괴롭혔는지. 학교에서 무당딸이라고 소문나고 나중에는 결국 교장 선생님하고 싸워가지고 나 학교 그만둔 거잖아. 그랬구나. 난 또 그건 몰랐네. 그래도 너 학교 안 나가는 바람에 엄마 아빠랑 많이 놀러 다녔잖아. 아빠는 지금도 너랑 도보로 국내 종단 여행한 게 제일 행복한 기억으로 남아있어. 하긴 그래. 아, 그래도 몰라 난. 시간표까지 죄다 무당말 듣고 짜줘서 공부도 못하고. 여튼 난 싫어. 저희 엄마 정말 알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떨 때는 무당말만 믿고 철석같이 거기에만 집중하는 것 같지만 또 안 할 때는 안 하고 뭔가 엄마의 기준을 영 알 수가 없더라고요. 어쨌거나 아빠가 미리 그렇게 손 써준 바람에 제가 그나마 속 좀 편하게 살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너무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일단 엄마가 저희 부부 생활에 참견을 안 하니 그것만으로도 저는 걱정 없는 삶을 살 수가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제가 결혼하고 2년 뒤 저희 시아버지한테서 생겼습니다. 저희 시아버지 몹시 성실하고 건강하신 분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셔서 반신불수가 오신 거예요. 당연히 시어머니 난생 처음 겪는 일에 몹시 당황하면서 어쩔 줄을 모르셨습니다. 갑자기 시아버지가 쓰러지고 병명도 알 수 없고 원인도 모르고 병원에서도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고 하니 매달 병원비만 수백 들어가며 온 식구의 생활이 흩어질 지경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엄마가 쭈뼛쭈뼛하며 저희 시어머니를 찾아오신 거예요. 저의 불안함이 적중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 앞에 무슨 이상한 주머니를 하나 갖다 주면서 이거를 시아버지 베개 밑에다가 넣으라는 거 있죠? 저희 시어머니 이런 거 일절 안 믿으시는 분인데 너무 다급하고 황급하다 보니 그런 거라도 믿고 싶으셨던 모양입니다. 왜 동아줄 잡는 그런 느낌, 고양이 손이라도 빌리고 싶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얼른 받아서 시아버지 베개 아래에다가 넣으시더라고요. 아니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날부터 정말 시아버지한테 약간 차도가 있는 겁니다. 오죽하면 남편이 몹시 혼란스러운 얼굴로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정말로 뭔가 효험이 있는 건가? 제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효험 있긴 뭐가 효험이 있어. 아버님 병원에서 그랬다며. 그냥 피곤해서 일시적으로 반신이 마비가 되신 거라고. 시간 지나면 풀릴 거라고. 아니, 그런데 병원에서는 일주일이면 풀린다고 그랬던 게 지금 몇 주가 돼도 안 풀리다가 장모님 갖고 오신 저 주머니 딱 끼운 다음부터는 풀린다는 게 좀 이상하잖아. 그냥 마음이 편해지셔서 그런가 보지. 뭔가 위안이 생겨서 그래.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한 건 남편뿐만이 아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가 글쎄 저한테 슬그머니 물어보시는 겁니다. 혹시 어머님이 갖다 주신 이거 어디서 얻으셨는지 내가 좀 알 수 있을까?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왜요? 그래? 나 한번 같이 가보고 싶은데 사돈한테 얘기 좀 해볼까? 어머님, 뭐 그런 걸 다니려고 그러세요. 그런 거 다 쓸모없는 거라는 거 아시면서. 어머님 이과 나온 여자잖아요. 귀신의 존재도 영혼이 아니라 사물이 가지고 있던 운동 에너지가 이동하는 거라고 말씀하셨던 분이 대체 갑자기 왜 그러시는 건데요? 아니, 그래도 세상에는 내가 알 수 없는 신비로운 일들이 많이 있잖니. 그런 거를 인정하는 게 과학자의 자세야. 어머님까지 이러지 마세요, 진짜. 제가 너무 진절머리를 내니까 시어머니가 슬그머니 눈치를 보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뭔가 저희 집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시어머니 집에 자꾸만 이상한 것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어느 날은 콩이 가득 담긴 바가지 하나가 식탁에 떡하니 놓여 있길래 저는 시어머님이 혹시 볶음콩 먹으라고 둔 건가 싶어서 하나 집어먹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갑자기 버럭 화를 내시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그걸 왜 먹니? 성주신 드시라고 갖다 놓은 거야. 저는 순간 제 엄마인 줄 알았습니다. 성주신이요? 그래. 우리 집에 젖은 기운이 너무 많아서 성주신이 너무 젖은 음식만 드셔가지고 집에 음습한 기운이 들었다 하더라. 그래서 내가 마른 음식 좀 드시라고 마른 콩 갖다 놓은 거야. 정말 듣던 중 가장 어이없는 얘기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점점 저희 엄마처럼 변해가시더라고요. 엄마 피해서 일찍 시집을 갔는데 세상에 시어머니가 엄마보다 더한 분이 되실 줄은 몰랐습니다. 자꾸만 저랑 부딪히는 게 늘어나니 점점 더 힘들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말해도 제 말은 통하지를 않았습니다. 저를 놀리기라도 하듯 남편까지도 점점 물이 들어가더라고요. 엄마가 이번 주에는 동쪽으로 가지 말라더라. 정말 당신까지 왜 이래? 아니야.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더라고. 사람이 뭔가 조심할 수 있게 해주는 거잖아.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 싶고. 이상하게 돈 드는 일 아니라 그냥 조심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냥 들어도 별로 안 좋을 건 없을 것 같아서. 우리 이번 캠핑은 동쪽 말고 서쪽으로 가자. 서해 캠핑장 어때? 싫어. 난 동쪽 갈 거야. 무조건 동쪽 갈 거야. 그런데 참 이상하죠. 그렇게 제가 박박 우겨서 동쪽으로 캠핑을 간 그날, 동해에 역대급 태풍이 몰려왔습니다. 정말 우연이겠고 기상청이 잘못 예보한 것이겠지만 이거 되게 황당하더라고요. 뭔가 저조차도 혹시 정말로? 라는 느낌이 생길 정도로 뭔가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런 징크스와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사람이 거기 매여서 살게 되잖아요. 어떡하든 고집을 피워서 그런 게 없는 삶을 저는 살고 싶어졌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점입가경으로 흘러가더라고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한테 이러시는 겁니다. 아가, 나 얼마 전부터 귀신이 보여. 네? 어머님 대체 왜 그러세요? 혹시 선망 생기신 거 아니에요? 시야가 좁아지거나 눈에 이상 생기신 건 아니고요? 병원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귀신인 것 같아. 자꾸 네 뒤에 할머니 귀신이 보여. 너 할머니 사랑받았니? 그 할머니가 자꾸 엄마한테 잘하라고 하는데 엄마한테 좀 살갑게 해.
순간 소름이 확 끼쳤습니다. 저 중학교 자퇴할 무렵 돌아가신 외할머니가 저만 보면 그러셨거든요. 너희 엄마 정말로 지독하게 많이 사랑하니까 엄마한테 잘해라, 응? 엄마한테 살갑게 좀 해. 갑자기 외할머니가 확 떠오르면서 저도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같은 말을 다른 사람에게 들으니까 무서운 건 무서운 거고 뭔가 자꾸 곱씹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또 며칠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도 신경 쓰이고 엄마도 신경 쓰이던 그때 아빠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었죠. 너무 황당해서 곧장 병원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의사 얘기를 듣고는 정신을 잃었어요. 엄마가 시한부였습니다. 황당해하는 저에게 아빠가 해준 얘기는 몹시 충격이었습니다. 엄마가 시한부를 받은 건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였대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살아계신 것 자체가 병원에서는 기적이라고 하더라고요. 딱히 어디가 안 좋다가 아니라 몸에 있는 면역력들이 점점 무너지고 이유도 없고 원인도 없고 시한부라고는 얘기했지만 대체 그 생명의 끈이 언제 끊어질지 의사들도 짐작할 수조차 없는 그런 기묘한 병이라고 했습니다. 그 병을 알게 된 건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급하게 수혈이 필요한 사고가 나 있었는데 그때 엄마가 저한테 피를 주겠다고 나섰다가 병이 밝혀졌대요. 세계에서 몇 명 있지도 않은 희귀병이라 우리나라에서 엄마가 유일하고 이 병의 특징 자체가 평소의 일상생활은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는데 어떤 특정한 상황이 오면 급격하게 몸의 면역 기능이 낮아지고 근육이나 기타 장기들이 서서히 그 움직임을 멈추는 거라고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50살, 60살 넘게 산 사람이 몇 명 없는데 저희 엄마가 몹시 희귀한 케이스라는 거예요. 아마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이것저것 저를 그래서 조심시키려고 했던 모양이었습니다. 엄마로서는 제가 혹시 그 병을 물려받았을까봐도 걱정이 되었고, 그보다 제가 크기 전에 세상을 떠나버릴까봐 겁을 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빠가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네가 말을 들어? 청개구리 그런 청개구리가 없지. 그래서 엄마가 자기 말이라면 안 들어도 그래도 귀신이 하는 말, 무당이 하는 말이라면 좀 들을까 싶어서 너한테 다 무당이 하는 말이라고 이런 말 들어야 오래 산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야. 물론 몇 번은 맞은 경우도 있었지. 내가 말한 것처럼 내가 아팠다가 갑자기 나은 거나 네 시아버지 괜찮아진 거 그런 거는 조금씩 맞아떨어지는 것도 있었겠지만 너희 엄마가 그렇다고 해서 그런 걸 막 맹신하고 그랬던 사람은 아니야. 그런데 네가 언젠가부터 엄마를 그렇게 오해를 하고 딱 엄마는 이런 사람이다 결정을 해놓고 나니까 엄마가 그러더라. 차라리 그냥 그런 사람인 걸로 계속 살면 좋겠다고. 그러면 적어도 네가 자기가 하는 얘기가 아파서 하는 얘기라는 걸 끝까지 모르지 않겠냐고 말이야. 무당에 미친 엄마로 기억되는 게 낫지. 아파서 골골거리는 엄마로 기억되는 건 싫대. 아니, 그래도 그런 게 어딨어. 자식이 부모가 아픈 건 알아야지. 네가 커서 알았으면 모르겠는데 너무 어렸을 때라 딱히 알릴 방법도 없었고 그냥 그렇게 살게 된 거야. 너 소풍도 엄마가 정말 불안했던 모양이더라고. 그때 엄마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았거든. 너 소풍 가는 날 갑자기 엄마가 잘못되면 너 소풍 날도 망치고 엄마는 너 보지도 못하고 그럴까봐 너무 겁이 나서 그랬대. 나도 나중에 알았어. 할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엄마의 모든 미신은
저를 그냥 가까이에서 최대한 오래 보고 싶어서 벌인 일이었던 겁니다. 그러고 보니 저를 자퇴시키고 계속 엄마 옆에 붙여놨던 것도 엄마가 잘 가르칠 수 있는 국어와 영어 같은 과목만 공부할 시간이 길었던 것도 다 최대한 저랑 오래 같이 있고 싶었던 엄마의 작전이었던 거였습니다. 제가 황당한 얼굴로 아빠를 계속 쳐다보고 있으니 아빠가 머뭇머뭇하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네 엄마가 얼마 전에 네 시어머니 찾아가서 사실을 다 얘기했어. 그래서 최대한 너랑 같이 있고 싶은데 혹시 연기해 줄 수 있냐고. 네 시어머니가 그러셨다더라. 자식 위해서 부모가 못할 게 뭐 있냐고. 자기가 끝까지 엄마보다 더 무당에 미친 사람이 되어줄 테니까 딸이랑 좋은 추억 만드시라고. 그래서 네 시어머니가 그랬던 거야. 그제야 시어머니의 모든 행동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 엄마 편 들어주고 싶어서 저한테 계속 귀신이 보인다고 하셨던 거고, 저한테 엄마를 이해시키고 싶어서 계속 그런 쇼를 하셨던 거였더라고요. 한편으론 우습기도 하고 한편으론 슬프기도 하고, 대체 자식이 뭔데 부모님이 다 이런 연극을 하셨나 싶으면서 조금 황당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불쌍해졌어요. 저한테 어떻게 이해시킬 방법도 없고 저랑 같이 있고는 싶으니 엄마도 거짓말이 쌓이고 쌓여 그런 사람이 된 거였던 겁니다. 간신히 정신 차린 엄마가 저를 보고 무슨 말을 할 듯 말 듯 망설이면서 계속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엄마, 내가 진짜 옛날부터 잘 찾아다니던 무당이 하나 있는데 그 무당이 엄마 앞으로 10년은 더 산다네? 엄마 눈이 살짝 촉촉히 젖어오더라고요. 그래? 10년이나 더 산대? 이번에 액땜 제대로 해서 엄마 10년간은 그 어떤 애군도 엄마를 침범하지 못한대. 대신 딸이랑 좀 좋은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된대. 딸이 운이 좋아가지고 그 운을 엄마한테 좀 나눠줘야 된다네? 어떻게 생각해? 병원에서 빨리 나와야 된다는 생각 안 들어? 그러게, 병원에서 빨리 나와야겠네. 우리 딸이 그렇게 운이 좋대? 완전히 대운을 타고났대. 이런 운은 어디서도 못 보는 운이라고? 대체 이런 사주로 낳아준 부모가 누구냐고 나한테 계속 물어보더라? 내가 그렇게 사주가 좋대. 그래? 엄마가 들었던 얘기랑도 똑같네. 엄마가 우리 딸 낳을 때 우리 딸 사주도 좋고 팔자도 좋고 진짜 나쁜 거 하나 없다고 그랬어. 부모운만 좀 약하다 그랬던가. 부모운이 약하긴 뭐가 약해. 내 무당이 훨씬 용해. 내 무당이 그러더라. 나는 모든 천운이 다 부모한테서 왔다고. 특히 엄마 운이 짱이래. 그러니까 얼른 일어나요. 알았죠? 엄마를 안고 토닥토닥 해주는데 처음으로 엄마가 참 작다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괜찮아요. 이렇게 작은 엄마 제품에 쏙 들어오니 제가 앞으로 더 얼마나 많이 예뻐해 줄 수 있겠어요. 엄마가 얼른 제가 얘기한 말 철석같이 믿고 벌떡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동쪽에서 자라 그러건 서쪽에서 자라 그러건 밖에서 거적을 깔고 살라고 하건 엄마 말이라면 다 들을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저희 엄마가 앞으로 더 많은 미신을 믿어도 좋으니까 그냥 지금처럼 제 옆에만 오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시어머니가 나중에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연기하기가 어려웠는데 어차피 모든 건 인과관계가 있고 그 인과관계에 맞춰서 나는 과학적으로 연기하는 사람이다 라고 최면을 거셨다나요? 저희 시어머니도 진짜 대단하시죠? 저희 엄마 태어나고 나면 시어머니랑 저희 엄마 모시고 함께 여행 가려고요.
미신 열심히 믿는 두 엄마가 있어서 저 너무 행복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연 왔어요 톡톡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사연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